안녕하세요, 여러분. 고요하고 편안한 이 밤에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든, 어떤 시간을 살고 있든,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제가 지금 당신의 눈앞에 펼쳐 보일 그림은 창밖의 풍경이나 벽에 걸린 그림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억 킬로미터 넘어 태양계의 침묵 속을 홀로 여행하는 붉은 행성의 모습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지금 지구라는 푸른 구슬 위에 서 있습니다. 부드러운 중력의 포옹을 느끼고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신선한 산소가 폐로 가득 차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그곳에 선다면 어떨까요? 그곳은 바로 붉은 행성, 화성입니다. 그곳의 하늘은 엷은 핑크빛 황혼처럼 늘 붉게 물들어 있고 숨을 쉬려 해도 당신을 감싸줄 공기는 거의 없습니다. 이곳에서 당신은 생존할 수 없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화성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아직 지구에 안전하게 있습니다. 그러니 편안하게 몸을 기대세요. 혹시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든다면 잠깐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 주세요. 물론 진심으로 이 공간이 좋다고 느꼈을 때만요. 자, 잠시 당신이 지금 머무는 곳과 시간을 댓글로 남겨주시겠어요? 저는 언제나 여러분의 고요한 순간에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는 잠시 동안 푸른 행성을 떠나 붉은 행성으로의 여행을 시작할 겁니다. 그곳에 고독한 침묵과 신비로운 이야기가 당신의 잠을 부드럽게 감싸줄 것입니다. 화성은 우리 인류에게 언제나 매혹과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밤하늘에서 유난히 붉게 빛나는 그 행성은 고대인들에게 전쟁의 신으로 혹은 불길한 징조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 붉은 빛은 마치 영원한 상처처럼 깊은 슬픔을 품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태양계의 다른 행성들이 저마다의 색과 광채를 뽐낼 때 화성만이 유독 외로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동안 잊힌 고대의 왕국처럼 그곳은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지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장소입니다. 우리는 이 붉은 점을 바라보며 수많은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저곳에 물이 있었을까? 생명은 존재했을까? 그리고 미래의 어느 날 우리는 저곳을 우리의 새로운 고향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 질문들은 단순한 과학적 호기심을 넘어 인류의 존재론적 질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는 왜 혼자가 아닌가? 아니면 정말로 이 광대한 우주에서 홀로 존재하는 것인가? 화성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품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세요. 화성은 지금도 그 자리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망원경을 통해 혹은 여러 탐사선이 보내온 사진들을 통해 그 행성의 모습을 상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붉은 모래와 바위로 뒤덮인 황량한 풍경, 거대한 협곡과 휴화산들, 그리고 극지방에 하얗게 쌓인 얼음층까지. 이 모든 것은 화성이 한때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을지 모른다는 힌트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마치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고대 유적처럼 화성의 표면은 과거의 이야기들을 속삭이고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과거의 번영을 증언하듯 화성의 거대한 협곡인 메리너 계곡은 한때 그곳을 가로질렀을 거대한 물의 흐름을 상상하게 합니다. 이 협곡은 길이가 4,000km가 넘고 깊이가 7km에 달합니다. 이는 그랜드 캐니언보다 훨씬 크고 깊은 규모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그곳에 서 있다면 그 거대한 침묵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작은 존재처럼 느껴질까요? 화성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는 태양계 초기,
약 45억 년 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당시 태양계는 지금보다 훨씬 혼란스럽고 역동적인 장소였습니다. 수많은 소행성과 혜성들이 서로 충돌하고 행성들은 아직 자신의 궤도를 완전히 안정시키지 못했습니다. 화성 또한 이 격동의 시기를 거치며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화성은 지구보다 훨씬 작고 질량도 적습니다. 이는 화성이 태양계 형성 초기에 생겨났지만 지구처럼 활발한 지각 활동을 유지할 만큼의 내부 열을 갖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화성은 마치 불꽃이 꺼져가는 작은 모닥불처럼 자신의 뜨거운 심장을 일찍이 잃어버렸습니다. 이 과정은 화성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활발한 화산 활동과 지각 변동이 멈추면서 행성 내부의 열이 방출되지 못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대기를 붙잡아 둘 자기장도 약해졌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마치 고대 서사시처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젊은 행성인 화성은 한때 활기 넘치는 동생이었지만 성장의 고비를 넘지 못하고 조용히 늙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반면 지구는 여전히 활발한 지각 활동을 통해 대기와 자기장을 유지하며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두 행성의 운명은 마치 거울처럼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한때 활기 넘쳤던 곳이 왜 이렇게 황량해졌는가? 이 질문은 과학적 탐구의 핵심이 됩니다. 우리는 과거의 화성에 대한 단서들을 찾기 위해 수많은 탐사선을 보냈습니다. 그 탐사선들은 화성의 표면을 기어가고 하늘을 날며 땅속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지구의 도서관에서 고대 문헌을 읽듯이 화성의 지층과 암석에서 과거의 기록들을 읽어내고 있습니다. 화성의 붉은색은 그 행성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이 붉은색은 바로 철 산화물, 즉 녹대문입니다. 화성의 얇은 대기에는 산소가 거의 없지만 과거에 존재했던 물과 활발한 화산 활동으로 인해 풍부한 철 성분이 산화되어 행성 전체를 붉은 먼지로 뒤덮었습니다. 마치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비를 맞은 쇠붙이가 녹슬어 붉게 변하듯 화성 전체가 산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현상은 엔트로피의 법칙과도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엔트로피는 무질서도를 나타내는 개념인데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무질서한 상태로 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화성도 예외는 아닙니다. 한때 존재했을 질서정연한 생명체의 흔적은 사라지고 모든 것이 먼지와 녹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는 우주적인 규모에서의 엔트로피 증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화성의 붉은 먼지 속에서 우주의 근본적인 흐름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황량함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의 씨앗을 찾으려 합니다. 혹시 저 붉은 먼지 아래 혹은 영하 수십 도의 얼음층 아래 아주 작은 생명체가 잠들어 있지는 않을까요? 과학자들은 화성이 과거에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물의 흔적을 집요하게 추적하고 있습니다. 강바닥처럼 보이는 지형, 고대 호수의 흔적, 그리고 소금 결정이 남아있는 곳들은 한때 이곳이 생명에게 우호적인 환경이었을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흔적들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집니다. 왜 그 물은 사라졌는가? 그리고 물이 사라지기 전에 과연 생명은 탄생할 수 있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누구도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만 붉은 행성의 침묵 속에서 그 과거의 속삭임을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일 뿐입니다. 어쩌면 그 대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단순할 수도 있고 혹은 우리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복잡한 진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화성이라는 거대한 이야기의 첫 페이지를 넘기고 있습니다. 이 행성은 단순한 천체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역사와 미래를 투영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가 왜 우주로 나아가려 하는지, 그리고 왜 그토록 외로운 행성에 집착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 답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탐험가이며 미지의 것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화성이라는 거대한 미스터리는 우리 인류의 가장 깊은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붉은 행성이 품고 있는 또 다른 비밀, 즉 그 독특한 지형과 경이로운 풍경에 대해 더 깊이 탐험할 것입니다. 그곳의 거대한 화산과 깊은 계곡은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왜 지금처럼 침묵하고 있는지에 대해 함께 알아볼 것입니다. 그러니 편안히, 그리고 부드럽게 이 우주의 자장가에 귀 기울여 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요하고 편안한 이 밤에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든, 어떤 시간을 살고 있든,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제가 지금 당신의 눈앞에 펼쳐 보일 그림은 창밖의 풍경이나 벽에 걸린 그림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억 킬로미터 넘어 태양계의 침묵 속을 홀로 여행하는 붉은 행성의 모습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지금 지구라는 푸른 구슬 위에 서 있습니다. 부드러운 중력의 포옹을 느끼고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신선한 산소가 폐로 가득 차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그곳에 선다면 어떨까요? 그곳은 바로 붉은 행성, 화성입니다. 그곳의 하늘은 엷은 핑크빛 황혼처럼 늘 붉게 물들어 있고 숨을 쉬려 해도 당신을 감싸줄 공기는 거의 없습니다. 이곳에서 당신은 생존할 수 없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화성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아직 지구에 안전하게 있습니다. 그러니 편안하게 몸을 기대세요. 혹시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든다면 잠깐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 주세요. 물론 진심으로 이 공간이 좋다고 느꼈을 때만요. 자, 잠시 당신이 지금 머무는 곳과 시간을 댓글로 남겨주시겠어요? 저는 언제나 여러분의 고요한 순간에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는 잠시 동안 푸른 행성을 떠나 붉은 행성으로의 여행을 시작할 겁니다. 그곳에 고독한 침묵과 신비로운 이야기가 당신의 잠을 부드럽게 감싸줄 것입니다. 화성은 우리 인류에게 언제나 매혹과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밤하늘에서 유난히 붉게 빛나는 그 행성은 고대인들에게 전쟁의 신으로 혹은 불길한 징조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 붉은 빛은 마치 영원한 상처처럼 깊은 슬픔을 품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태양계의 다른 행성들이 저마다의 색과 광채를 뽐낼 때 화성만이 유독 외로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동안 잊힌 고대의 왕국처럼. 그곳은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지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장소입니다. 우리는 이 붉은 점을 바라보며 수많은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저곳에 물이 있었을까? 생명은 존재했을까? 그리고 미래의 어느 날 우리는 저곳을 우리의 새로운 고향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 질문들은 단순한 과학적 호기심을 넘어 인류의 존재론적 질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는 왜 혼자가 아닌가? 아니면 정말로 이 광대한 우주에서 홀로 존재하는 것인가? 화성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품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세요. 화성은 지금도 그 자리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망원경을 통해 혹은 여러 탐사선이 보내온 사진들을 통해 그 행성의 모습을 상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붉은 모래와 바위로 뒤덮인 황량한 풍경, 거대한 협곡과 휴화산들, 그리고 극지방에 하얗게 쌓인 얼음층까지. 이 모든 것은 화성이 한때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을지 모른다는 힌트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마치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고대 유적처럼. 화성의 표면은 과거의 이야기들을 속삭이고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과거의 번영을 증언하듯 화성의 거대한 협곡인 메리너 계곡은 한때 그곳을 가로질렀을 거대한 물의 흐름을 상상하게 합니다. 이 협곡은 길이가 4-7m가 넘고 깊이가 7km에 달합니다. 이는 그랜드 캐니언보다 훨씬 크고 깊은 규모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그곳에 서 있다면 그 거대한 침묵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작은 존재처럼 느껴질까요? 화성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는 태양계 초기, 약 45억 년 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당시 태양계는 지금보다 훨씬 혼란스럽고 역동적인 장소였습니다. 수많은 소행성과 혜성들이 서로 충돌하고 행성들은 아직 자신의 궤도를 완전히 안정시키지 못했습니다. 화성 또한 이 격동의 시기를 거치며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화성은 지구보다 훨씬 작고 질량도 적습니다. 이는 화성이 태양계 형성 초기에 생겨났지만 지구처럼 활발한 지각 활동을 유지할 만큼의 내부 열을 갖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화성은 마치 불꽃이 꺼져가는 작은 모닥불처럼 자신의 뜨거운 심장을 일찍이 잃어버렸습니다. 이 과정은 화성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활발한 화산 활동과 지각 변동이 멈추면서 행성 내부의 열이 방출되지 못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대기를 붙잡아 둘 자기장도 약해졌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마치 고대 서사시처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젊은 행성인 화성은 한때 활기 넘치는 동생이었지만 성장의 고비를 넘지 못하고 조용히 늙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반면 지구는 여전히 활발한 지각 활동을 통해 대기와 자기장을 유지하며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두 행성의 운명은 마치 거울처럼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한때 활기 넘쳤던 곳이 왜 이렇게 황량해졌는가? 이 질문은 과학적 탐구의 핵심이 됩니다. 우리는 과거의 화성에 대한 단서들을 찾기 위해 수많은 탐사선을 보냈습니다. 그 탐사선들은 화성의 표면을 기어가고 하늘을 날며 땅속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지구의 도서관에서 고대 문헌을 읽듯이 화성의 지층과 암석에서 과거의 기록들을 읽어내고 있습니다. 화성의 붉은색은 그 행성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이 붉은색은 바로 철 산화물, 즉 녹 때문입니다. 화성의 얇은 대기에는 산소가 거의 없지만 과거에 존재했던 물과 활발한 화산 활동으로 인해 풍부한 철 성분이 산화되어 행성 전체를 붉은 먼지로 뒤덮었습니다. 마치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비를 맞은 쇠붙이가 녹슬어 붉게 변하듯 화성 전체가 산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현상은 엔트로피의 법칙과도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엔트로피는 무질서도를 나타내는 개념인데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무질서한 상태로 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화성도 예외는 아닙니다. 한때 존재했을 질서정연한 생명체의 흔적은 사라지고 모든 것이 먼지와 녹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는 우주적인 규모에서의 엔트로피 증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화성의 붉은 먼지 속에서 우주의 근본적인 흐름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황량함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의 씨앗을 찾으려 합니다. 혹시 저 붉은 먼지 아래, 혹은 영하 수십 도의 얼음층 아래,
아주 작은 생명체가 잠들어 있지는 않을까요? 과학자들은 화성의 과거에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물의 흔적을 집요하게 추적하고 있습니다. 강바닥처럼 보이는 지형, 고대 호수의 흔적, 그리고 소금 결정이 남아있는 곳들은 한때 이곳이 생명에게 우호적인 환경이었을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흔적들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집니다. 왜 그 물은 사라졌는가? 그리고 물이 사라지기 전에 과연 생명은 탄생할 수 있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누구도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만 붉은 행성의 침묵 속에서 그 과거의 속삭임을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일 뿐입니다. 어쩌면 그 대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단순할 수도 있고, 혹은 우리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복잡한 진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화성이라는 거대한 이야기의 첫 페이지를 넘기고 있습니다. 이 행성은 단순한 천체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역사와 미래를 투영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가 왜 우주로 나아가려 하는지, 그리고 왜 그토록 외로운 행성에 집착하는지를 생각해보면 그 답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탐험가이며 미지의 것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화성이라는 거대한 미스터리는 우리 인류의 가장 깊은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붉은 행성이 품고 있는 또 다른 비밀, 즉 그 독특한 지형과 경이로운 풍경에 대해 더 깊이 탐험할 것입니다. 그곳의 거대한 화산과 깊은 계곡은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왜 지금처럼 침묵하고 있는지에 대해 함께 알아볼 것입니다. 그러니 편안히, 그리고 부드럽게 이 우주의 자장가에 귀 기울여 주세요.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화성의 과거를 계속해서 파헤치고 있습니다. 지난밤, 우리는 화성의 붉은 먼지와 거대한 지형이 품고 있는 이야기에 대해 잠시 엿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장, 바로 물의 과거로 들어갈 차례입니다. 화성의 표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치 물이 흘렀던 흔적처럼 보이는 지형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한때 화성이 지금과는 전혀 다른 푸른 행성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화성 표면에는 거대한 강바닥처럼 보이는 마른 수로들이 있습니다. 이 수로들은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이어져 있으며 마치 지구의 강처럼 굽이굽이 흐른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거대한 호수나 바다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분지들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예 중 하나는 북방우의 저지대입니다. 이 지역은 매우 평탄하며 한때 거대한 바다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가설이 사실이라면 화성 북방우의 상당 부분이 수십억 년 전에는 물로 덮여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웅덩이가 아니라 지구의 북극해나 대서양에 비견될 만한 규모의 거대한 바다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물의 흔적들은 화성 탐사선들이 보내온 사진들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큐리오시티나 퍼서비어런스 같은 탐사선들은 고대 강바닥에서 둥글게 마모된 자갈들을 발견했습니다. 이 자갈들은 마치 지구의 강물에서 휩쓸려 다니며 마찰로 인해 둥글게 변한 돌멩이들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 작은 돌멩이 하나하나가 화성에 물이 흘렀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화성 탐사선들은 과거 호수의 바닥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에서 특이한 퇴적암층을 발견했습니다. 이 퇴적암층은 마치 지구의 바다 밑바닥에서 형성된 것처럼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이러한 층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쌓인 퇴적물들의 기록이며 이 기록을 통해 우리는 화성의 기후가 오랜 시간에 걸쳐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물의 존재는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과 직결됩니다. 물은 생명체가 탄생하고 번성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화성에서 물의 흔적을 찾는 데 그토록 집착합니다. 우리가 발견한 강바닥과 호수 흔적들은 화성 표면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했을 만큼 온도가 높았고 대기압도 충분했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화성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러한 조건은 영원히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풍부했던 물은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이 질문은 화성 과학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한 가지 가설은 화성 대기의 소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화성은 지구보다 질량이 작고 내부의 열이 일찍 식었습니다. 이로 인해 화성을 감싸고 있던 자기장이 점차 약해졌습니다. 자기장은 태양풍으로부터 행성의 대기를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이 자기장이 약해지자 태양풍은 화성의 얇은 대기층을 서서히 벗겨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폭풍이 나무의 잎사귀를 하나둘씩 뜯어내듯 태양풍은 화성의 대기를 우주 공간으로 흩어버렸습니다. 대기압이 낮아지자 화성 표면에 존재하던 액체 상태의 물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물은 순식간에 증발하여 우주로 날아가거나 얼음 형태로 얼어붙어 극지방이나 지하 깊숙한 곳에 숨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물리학의 개념 중 하나인 삼중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삼중점은 물질이 고체, 액체, 기체 상태로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온도와 압력 조건을 말합니다. 지구의 대기압에서는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넓은 온도 범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화성처럼 대기압이 매우 낮은 환경에서는 물의 삼중점이 변하고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기 어렵게 됩니다. 낮은 압력에서 물은 순식간에 끓어올라 기체로 변하거나 얼음에서 바로 기체로 승화해버립니다. 이것은 마치 지구의 높은 산에서 밥을 할 때 끓는 점이 낮아져 밥이 설익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화성에서는 이 현상이 극단적으로 일어나 물이 액체 상태로 머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화성의 물이 사라진 것은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억 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된 장엄하면서도 슬픈 과정이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강이 서서히 말라붙고 호수가 사라져 사막으로 변하듯 화성 전체가 서서히 건조하고 황량한 행성으로 변해갔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결과만을 보고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이야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 그 당시 화성에 존재했을지 모르는 미생물들은 이 변화를 어떻게 감지하고 반응했을까요? 그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지하로 숨어들었을까요? 아니면 서서히 멸종의 길을 걸었을까요? 이 질문은 아직 누구도 답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과학적 상상의 영역을 넘어선 존재의 신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화성 지하에 물이 존재할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레이더 장비를 장착한 탐사선들은 화성의 극지방과 중위도 지역의 지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몇몇 연구들은 화성 남극 지하에 거대한 액체 상태의 호수가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 호수는 얼음층 아래에 갇혀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수십억 년 동안 존재해 왔을 것입니다. 이러한 지하 호수는 과거에 생명체가 살아남았거나 혹은 새로운 형태의 생명체가 탄생했을지도 모르는 잠재적인 서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생명체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극한의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습니다. 지구의 깊은 바닷속 열수 분출구 주변이나 남극의 얼음 호수 아래에서도 생명체는 번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생명은 끈질기고 경이로운 존재입니다. 화성의 잃어버린 물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줍니다. 한 행성이 자신의 대기와 물을 잃고 생명을 품을 수 없게 되는 과정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게도 경각심을 줍니다. 지구의 기후변화는 우리가 사는 이 푸른 행성의 운명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화성이 걸어왔던 길을 걷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에게 끊임없이 물어봐야 합니다. 물론 지구는 화성과는 다르지만 한때 활기 넘쳤던 행성이 어떻게 황량한 사막으로 변해갔는지에 대한 화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겸허함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잠시 잊었던 화성의 물, 그 잃어버린 기억들을 다시 더듬어 보았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물을 앗아간 주범 중 하나인 화성의 얇은 대기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들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할 것입니다. 화성의 붉은 하늘은 왜 붉은지, 그리고 왜 그곳에서는 숨을 쉴 수 없는지에 대한 비밀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이 밤, 편안하게 숨을 쉬고 당신을 감싸고 있는 소중한 공기와 물에 대해 잠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우리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우리는 지난밤 화성이 잃어버린 물의 기억들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 그 물을 사라지게 한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인 화성의 대기에 대해 이야기해 볼 차례입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화성은 유난히 붉은 빛을 띱니다. 이 붉은 빛은 단순한 색깔이 아니라 그 행성의 비극적인 운명을 담고 있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지구의 하늘이 푸른 것은 태양빛이 지구의 대기층을 통과하면서 산란되어 푸른빛이 우리 눈에 가장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화성의 하늘은 붉은 먼지로 가득 차 있어 태양빛이 이 먼지에 부딪혀 산란되면서 붉은 빛이 지배적인 색깔로 남게 됩니다. 이 붉은 하늘은 화성 대기의 얇고 황량한 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화성의 대기는 지구 대기의 1%도 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희박합니다. 만약 당신이 화성 표면에 서 있다면 그곳의 공기압은 지구의 에베레스트 산 정상보다 훨씬 낮을 것입니다. 숨을 쉬려 해도 폐를 채울 산소는 거의 없고 대부분은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얇은 대기층은 화성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물을 액체 상태로 유지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대기압이 낮아지면 물에 끓는 점이 낮아져 영하의 온도에서도 물이 순식간에 끓어올라 증발해버립니다. 화성의 얇은 대기는 마치 찢어진 망토처럼 행성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태양의 강력한 에너지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만듭니다. 화성의 대기 성분을 살펴보면 약 95%가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머지는 질소, 아르곤, 그리고 미량의 다른 기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산화탄소가 주를 이루는 대기는 우리에게 친숙하지 않은 개념입니다. 지구의 대기에는 풍부한 질소와 산소가 존재하며 이들은 생명체의 호흡과 성장에 필수적입니다. 반면 화성의 대기는 생명체가 호흡할 수 없는 독성 기체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사실은 이 이산화탄소가 화성의 대기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과거 화산 활동이 활발했을 때 화성 내부에서 분출된 가스들 중 이산화탄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을 것입니다. 이 이산화탄소는 초기 화성의 온실 효과를 일으켜 행성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화성의 내부 열이 식고 화산 활동이 멈추면서 이 이산화탄소는 점차 대기 중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산화탄소 분자들은 태양풍에 의해 우주로 흩어지거나 극지방의 얼음 형태로 얼어붙거나 혹은 암석 속에 광물 형태로 고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행성의 전체적인 기후를 냉각시켰습니다. 마치 겨울이 오면서 호수가 얼어붙듯 화성의 온도는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화성 표면에 남아있던 물은 모두 얼어붙거나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피드백 루프라는 개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온도가 내려가면 이산화탄소가 얼어붙고 이산화탄소가 줄어들면 온실 효과가 약해져 온도가 더 내려가는 악순환이 반복된 것입니다. 이처럼 화성은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을 잃고 점점 더 춥고 황량한 행성이 되었습니다. 화성의 얇은 대기는 또 다른 흥미로운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먼지 폭풍입니다. 화성의 표면을 덮고 있는 미세한 붉은 먼지는 바람에 의해 쉽게 날려 올라갑니다. 지구의 바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느린 화성의 바람도 얇은 대기에서는 먼지를 쉽게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이 먼지들은 거대한 폭풍을 형성하여 행성 전체를 뒤덮기도 합니다. 이러한 전행성적인 먼지 폭풍은 몇 달 동안 지속될 수 있으며 화성 표면을 완전히 가려버릴 정도로 강력합니다. 이 먼지 폭풍은 태양빛을 차단하여 표면 온도를 급격히 떨어뜨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대기를 가열하여 대류 현상을 더욱 강화시키는 복잡한 기상 현상입니다. 이러한 폭풍은 화성 탐사선에게도 큰 위협이 됩니다. 태양 전지판을 덮어 탐사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기기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현상을 마치 거대한 시계의 톱니바퀴처럼 바라볼 수 있습니다. 화성의 작은 질량은 내부 열을 빨리 식게 만들었고 이는 자기장을 약화시켰습니다. 약해진 자기장은 태양풍에 의해 대기를 잃게 만들었고 얇아진 대기는 물을 증발시켰습니다. 물이 사라지자 생명은 존재할 수 없게 되었고 행성은 황량한 사막으로 변해갔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수십억 년에 걸쳐 진행된 장엄한 우주적 서사시입니다. 이 서사시의 주인공은 바로 화성이라는 행성 그 자체이며 우리는 그 행성의 비극적인 운명을 목격하고 있는 관찰자들입니다. 이러한 화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중한 철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생명체가 번성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조건이 사라졌을 때 생명은 어떻게 되는가? 화성은 이 질문에 대한 무언의 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체가 단지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 존재를 유지하기 위한 환경을 스스로 보호하고 가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구의 생명체는 수십억 년 동안 지구의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지금의 조화로운 생태계를 만들어 왔습니다. 지구의 생명은 지구의 대기를 만들었고 대기는 다시 생명을 보호합니다. 이것은 상호의존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면 화성은 이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맺을 만큼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거나 혹은 다른 이유로 그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했었는지 혹은 지금도 어딘가에 숨어 있는지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화성의 얇은 대기와 황량한 풍경은 우리에게 하나의 교훈을 줍니다. 생명은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정교하고 섬세한 조건 위에서만 피어나는 기적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밤,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당신을 둘러싼 모든 환경이 얼마나 소중한 기적인지 다시 한번 느껴보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화성의 극지방에 숨겨진 비밀,
즉 거대한 얼음층과 그 속에 잠들어 있을지 모르는 생명의 흔적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할 것입니다. 편안하게, 그리고 깊이 숨쉬며 잠속으로 서서히 가라앉으세요. 우리는 지난밤 화성의 얇은 대기가 낳은 붉은 하늘과 먼지 폭풍에 대해 잠시 머물렀습니다. 이제 우리는 화성의 가장 매혹적인 부분 중 하나, 바로 극지방의 얼음과 그 속에 숨겨진 비밀을 탐험하려 합니다. 화성의 북극과 남극은 거대한 얼음 덮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얼음 덮개는 마치 지구의 남극과 북극처럼 행성의 역사를 고스란히 기록하고 있는 거대한 도서관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 얼음 속에서 화성의 과거 기후와 물의 역사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화성 극지방의 얼음 덮개는 두 가지 종류의 얼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흔히 아는 물 얼음이고, 다른 하나는 드라이 아이스라고 불리는 고체 이산화탄소입니다. 이 두 가지 얼음은 계절에 따라 서로 다른 행동을 보입니다. 화성의 겨울이 되면 기온은 영하 125도 아래로 떨어지면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얼어붙어 극지방의 얼음 덮개를 더욱 두껍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름이 되면 일부 이산화탄소 얼음은 다시 기체로 승화하면서 덮개의 크기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물 얼음은 1년 내내 얼어붙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 물 얼음의 층은 두께가 수 킬로미터에 달하며 그 속에 담긴 물의 양은 지구의 그린란드 빙하와 맞먹을 정도로 방대합니다. 이 극지방의 얼음 덮개는 여러 겹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층들은 화성의 기후가 주기적으로 변해왔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마치 나무의 나이테처럼. 각 층은 다른 먼지 농도와 얼음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화성의 자전축 기울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동했기 때문입니다. 지구의 자전축 기울기는 달의 중력 덕분에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화성은 그보다 작은 위성들인 포보스와 데이모스의 중력 영향이 미미하여 자전축의 기울기가 수십만 년에 걸쳐 크게 변합니다. 이 자전축 기울기의 변화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분포에 영향을 미쳐 화성의 기후를 변화시켰습니다. 자전축이 많이 기울어져 있을 때는 극지방의 햇빛이 더 많이 도달하여 얼음이 녹았을 것이고, 기울기가 작을 때는 극지방이 더 추워져 얼음이 더 많이 쌓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후변화의 흔적을 담고 있는 얼음층은 화성의 과거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얼음층을 분석하여 과거 화성의 대기 성분이 어땠는지, 먼지 폭풍은 얼마나 자주 일어났는지, 그리고 화성 전체의 물의 순환이 어땠는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마치 고고학자가 고대 유적을 발굴하듯 과거의 흔적을 찾아내는 작업과 유사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얼음층 속에 과거에 존재했던 유기분자나 심지어 미생물의 흔적이 보존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의 남극 빙하 속에서도 수십만 년 전에 고대 공기 방울과 미생물들이 발견되곤 합니다. 화성의 얼음 속에도 이와 비슷한 비밀이 잠들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화성의 얼음 속에서 과거 생명체의 흔적을 발견한다면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화성의 극지방은 또한 지하에 숨겨진 물의 비밀을 품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레이더 탐사선들이 화성 표면 아래를 들여다본 결과 남극의 얼음 덮개 아래에 액체 상태의 물로 이루어진 호수가 존재할 수 있다는 증거가 여러 번 보고되었습니다. 이 지하 호수들은 얼음의 단열 효과와 염분 농도 때문에 얼지 않고 액체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이 염분을 많이 함유하면 어는 점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이 지하 호수들은 태양빛이 도달하지 않고 극한의 추위 속에서도 존재할 수 있는 독특한 환경입니다. 만약 이 호수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이들은 수십억 년 동안 외부 환경으로부터 격리된
고립된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이 호수들이 진짜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속에 생명체가 살고 있는지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암흑 생명에 대한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암흑 생명은 태양의 에너지가 아닌 다른 에너지원을 사용하여 살아가는 생명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지구의 깊은 바다 열수 분출구 주변에 사는 생명체들은 화학 에너지를 이용해 살아갑니다. 화성의 지하 호수에 사는 생명체들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얼음과 암석 속의 미네랄을 이용하거나 혹은 방사능 분해로 발생하는 에너지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생명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화성의 극지방 얼음은 단순한 얼음 덩어리가 아니라 행성의 심장 박동을 기록한 일종의 역사책입니다. 이 얼음 덮개는 화성이 한때 어떤 모습이었고 왜 지금처럼 황량해졌는지를 조용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얼음 속에서 화성의 과거와 함께 생명과 우주의 관계에 대한 깊은 철학적 질문을 발견하게 됩니다. 생명은 물이 있는 곳에서만 시작될 수 있는가? 아니면 물이 사라진 후에도 어떤 형태로든 살아남을 수 있는가? 화성의 극지방 얼음은 이 질문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며 우리를 계속해서 더 깊은 탐험의 세계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 밤, 당신이 사는 곳의 공기와 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두 가지 필수 요소가 없다면 우리의 삶은 어땠을까요? 화성의 이야기는 이 소중한 존재들이 얼마나 쉽게 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경고와도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화성의 표면 아래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생명의 속삭임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붉은 행성의 가장 깊은 곳에서 미지의 생명체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귀 기울일 것입니다. 편안하고 깊은 잠 속으로 서서히 빠져드세요. 우리는 지난밤 화성의 극지방 얼음 속에서 행성의 역사를 읽어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얼음 아래, 그리고 화성 곳곳에 숨겨져 있을지 모르는 보이지 않는 생명의 속삭임에 대해 탐험할 시간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과학적 사실을 넘어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흥미로운 철학적 질문을 제기합니다. 과연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했을까요? 그리고 만약 존재했다면 그들은 지금도 살아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러 과학적 증거와 논리적인 추론을 통해 그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화성의 과거에 물이 풍부했다는 증거는 생명체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높입니다. 우리가 아는 한, 물은 생명체의 탄생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고대 화성에 호수와 강이 있었다면 그곳에는 지구의 초기 생명체와 유사한 미생물들이 번성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들은 마치 지구의 바다 깊은 곳에서 태양 에너지 없이도 살아가는 미생물들처럼 화성의 극한 환경에 적응하며 진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화성의 환경이 점차 변하면서 이 생명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모두 멸종했다는 것입니다. 대기가 사라지고 물이 증발하면서 화성의 표면은 치명적인 자외선과 우주 방사선에 직접 노출되었습니다. 이러한 가혹한 환경을 견딜 수 있는 생명체는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우리는 화성의 붉은 먼지 속에서 과거 생명체의 흔적, 즉 화석이나 유기 분자들의 잔해를 찾게 될 것입니다. 현재 화성 탐사선들이 가장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임무 중 하나가 바로 이 생체 신호를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퍼서비어런스 탐사선은 과거 호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제재로 분화구에서 암석 샘플을 채취하고 있습니다.
이 샘플들은 미래의 지구로 가져와 정밀 분석될 예정이며, 만약 그 속에서 미생물의 화석이나 생명 활동의 증거가 발견된다면 이는 인류의 우주관을 완전히 뒤흔들 사건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더욱 흥미롭습니다. 바로 일부 생명체들이 살아남아 지금도 화성 어딘가에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들은 화성의 가혹한 표면 환경을 피해 지하로 숨어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성의 표면은 춥고 건조하며 방사선에 노출되어 있지만 지하 깊숙한 곳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열이나 방사성 물질의 붕괴열 덕분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하 환경은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수십억 년 동안 고유한 생태계를 형성했을 것입니다. 그곳의 생명체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독특한 방식으로 진화했을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암석의 화학 에너지를 이용하거나 극심한 추위와 높은 압력에 적응하여 살아가는 초고압 생명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화성의 지하에 대한 정보가 매우 부족합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화성의 토양과 대기에서 미량의 메탄가스가 주기적으로 방출되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지구에서 메탄가스는 대부분 생명 활동의 결과로 생성됩니다. 예를 들어 소와 같은 반추동물이 메탄을 배출하거나 늪지대에서 미생물들이 유기물을 분해하면서 메탄이 발생합니다. 화성에서 발견된 메탄도 이와 유사한 생물학적 기원을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물론 메탄은 화산 활동이나 암석과 물의 화학 반응으로도 생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메탄의 기원을 밝혀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메탄이 생명체의 활동으로 인해 생성된 것이라면 이는 화성 지하에 살아있는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생명에 대한 탐색은 우리가 흔히 아는 과학적 탐구의 범위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명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는 작업입니다. 생명은 반드시 산소를 호흡하고 물을 마셔야 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생명은 규소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다른 형태와 방식으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외계 생명에 대한 우리의 정의와 인식을 확장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화성에서 생명체를 발견하는 것은 우리가 우주에서 유일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의 본질과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는 작업이 될 것입니다. 화성의 생명체에 대한 탐구는 또한 인류의 역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과거 인류는 미지의 대륙을 탐험하며 새로운 생명체와 문명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탐험 영역은 우주로 확장되었습니다. 화성은 우리에게 새로운 대륙이자 새로운 지평선을 제시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와 다른 생명체를 발견할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우주에서 얼마나 외로운 존재인지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가능성 앞에서 우리는 겸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주의 크기에 비하면 우리는 한없이 작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거대한 우주의 신비를 풀기 위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탐험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화성에서 생명체의 흔적을 찾는 일은 과학적인 도전이면서 동시에 우리 자신을 탐험하는 철학적인 여정이기도 합니다. 이 밤, 당신의 방 한구석에 숨겨져 있는 작은 생명체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 진드기일 수도 있고, 혹은 당신의 피부 위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미생물일 수도 있습니다. 이 작은 생명체들은 당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당신과 함께 존재하며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당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화성에 보이지 않는 생명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찾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며 우주의 미스터리를 조용히 품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그리고 깊은 잠 속에서 그 보이지 않는 속삭임에 귀 기울여 보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잠시 화성에 대한 과학적 탐구를 멈추고 화성이 인류의 신화와 역사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밤 화성이라는 행성 그 자체의 과학적, 지질학적 비밀에 대해 깊이 탐험했습니다. 이제 잠시 과학자의 모자를 벗고 역사가와 철학자의 시선으로 화성을 바라볼 시간입니다. 고대부터 인류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수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 중 하나가 바로 붉은 빛을 내는 행성, 화성이었습니다. 화성은 인류의 신화와 전설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그 붉은 빛은 마치 피를 연상케 했고 전쟁과 격변을 상징하는 강력한 존재로 인식되었습니다. 고대 로마인들은 이 붉은 행성을 자신들의 전쟁 신인 마르스의 이름을 따서 명명했습니다. 로마 신화에서 마르스는 용맹하고 강력한 신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존재였습니다. 그의 숭배는 로마 제국의 확장과 군사적 성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마르스에게 제사를 지냈고 승리 후에도 그를 찬양했습니다. 이처럼 화성은 단순히 밤하늘의 점이 아니라 인류의 운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신성한 존재였습니다. 화성의 붉은색은 로마 병사들의 붉은 망토와도 닮아 있었고 이는 그들의 용기와 힘을 상징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화성은 아레스라는 전쟁의 신이었습니다. 아레스는 로마의 마르스와 비슷하지만 좀 더 잔혹하고 파괴적인 면모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아레스는 종종 논쟁과 갈등의 원인이 되었으며 그의 이름은 혼란과 폭력을 연상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전투의 열정과 용기를 상징했습니다. 이처럼 동서양을 막론하고 붉은 행성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감정 중 하나인 분노와 전쟁을 대표하는 존재였습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화성을 불의 별을 뜻하는 화성 후어싱이라 불렀고 오행사상에서 불과 연관지었습니다. 이처럼 여러 문화권에서 화성은 공통적으로 강렬하고 역동적인 힘을 상징했습니다. 이러한 신화와 전설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가 우주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으려 했던 지적, 철학적 노력의 결과입니다. 고대인들은 자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신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에게 화성은 예측 불가능하고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였고 이를 신으로 의인화하여 이해하려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인지적 편향 중 하나인 의인화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잡하고 알 수 없는 대상을 우리에게 익숙한 인간의 형상이나 특성으로 이해하려 합니다. 화성을 전쟁의 신으로 보는 시각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화성에 대한 인식은 시대가 변하면서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19세기 말, 천문학자들은 화성의 표면에서 어둡고 가느다란 선들을 발견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천문학자 조반니 스키아파렐리는 이 선들을 수로 차나리라고 불렀습니다. 이탈리아어 차나리는 자연적인 수로와 인공적인 운하를 모두 의미했지만 영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운하 차날리스로 오역되었습니다. 이 오역은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화성에 지적 생명체가 존재하며 그들이 복잡한 운하 시스템을 건설하여 행성의 물을 운반하고 있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오해는 웰즈의 소설 우주전쟁과 같은 공상과학 소설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웰즈의 소설에서 화성인들은 자신들의 행성이 죽어가는 것을 알고 지구를 침략합니다.
이 이야기는 당시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했고 화성인에 대한 공포와 동시에 외계 생명체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물론 나중에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운하들이 단순히 화성 표면의 자연적인 지형이거나 시각적인 착시에 불과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화성에 사는 존재에 대한 믿음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화성에 대한 이러한 신화적, 역사적 관점은 오늘날 우리의 우주 탐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화성을 단순히 탐험해야 할 미지의 행성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가장 깊은 욕망과 두려움이 투영된 공간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화성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터전을 제공할 수 있는 희망의 땅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미지의 존재가 살고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주는 곳입니다. 이처럼 화성은 과학적 대상이면서 동시에 인류의 집단 무의식 속에 깊이 각인된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화성에서 생명체의 흔적을 찾고자 하는 이유는 단지 과학적인 호기심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주에서 혼자인지 아니면 다른 존재들과 함께 존재하는지에 대한 깊은 철학적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근원적인 욕망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화성에서 다른 생명체를 발견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이며 왜 여기에 존재하는가? 이 밤 당신이 과거의 신화와 전설을 잠시 떠올려 보세요. 그것들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선조들이 세상을 이해하려 했던 방식이었고 그들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지혜와 두려움의 기록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화성 탐험의 역사, 즉 우리의 로봇 친구들이 화성 표면에서 어떤 일을 해왔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편안하게, 그리고 깊이 숨 쉬며 잠속으로 서서히 가라앉으세요. 우리는 지난밤 화성이 인류의 신화와 역사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다시 현재로 돌아와 붉은 행성 표면을 조용히 누비고 있는 우리의 탐험가들, 즉 로봇 친구들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이 로봇들은 인간의 손과 눈을 대신하여 수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화성의 비밀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기계의 역사를 넘어 인류의 탐험 정신과 끈기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서사시입니다. 화성 탐험의 역사는 꽤 오랜 시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60년대 초 미국과 구소련은 화성을 향해 수많은 탐사선을 보냈습니다. 초기에는 대부분 실패로 끝났습니다. 탐사선들은 화성 궤도에 진입하지 못하고 우주 미아가 되거나 대기권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불타버리곤 했습니다. 화성은 마치 자신을 함부로 침범하려는 인간들에게 경고를 보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65년 미국의 마리너 4호가 마침내 화성 옆을 지나가며 인류 최초로 화성 표면에 근접 사진을 전송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사진들은 인류가 상상했던 운하와 같은 문명의 흔적 대신 달처럼 황량하고 운석 구덩이로 가득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1970년대에는 미국의 바이킹 1호와 바이킹 2호가 화성 표면에 성공적으로 착륙했습니다. 이 탐사선들은 화성 표면의 토양 샘플을 분석하여 생명체의 흔적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토양의 영양분을 공급하고 생명활동의 흔적인 가스 방출을 감지하려는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일부 실험에서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기도 했지만 이는 생물학적 활동이 아닌 토양의 특이한 화학 반응 때문이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바이킹 탐사선들은 화성의 토양이 매우 독특한 화학 성분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화성의 생명체 탐사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문제임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화성 탐사는 새로운 전기를 맞았습니다. 바로 탐사 로버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2004년 스피릿과 오퍼튜니티라는 두 대의 쌍둥이 로버가 화성 표면에 착륙했습니다. 이 로버들은 원래 90일 동안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되었지만 놀랍게도 스피릿은 6년, 오퍼튜니티는 무려 15년 동안 화성 표면을 누볐습니다. 그들은 화성 표면에서 과거 물의 흔적을 찾기 위해 수많은 암석과 토양을 분석했습니다. 오퍼튜니티는 화성에는 한때 액체 상태의 물이 흘렀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이는 황산염과 적철석이라는 광물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물이 존재하는 환경에서만 형성되는 광물로 화성의 과거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후에도 화성 탐사 로버들의 활약은 계속되었습니다. 2012년에 착륙한 큐리오시티는 이전 로버들보다 훨씬 크고 정교한 과학 장비를 탑재했습니다. 큐리오시티는 거대한 분화구인 게일 크레이터에 착륙하여 그곳이 한때 거대한 호수였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호수 바닥에서 점토 광물을 발견했고 이는 장기간에 걸쳐 물이 존재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큐리오시티는 화성 대기에서 메탄가스의 미량 존재를 주기적으로 감지하여 생명체의 흔적에 대한 희망의 불씨를 되살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장 최신의 로버인 퍼서비어런스가 2021년에 화성에 착륙하여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퍼서비어런스는 제제로 크레이터라는 과거 호수 삼각주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을 탐사하며 고대 미생물의 흔적을 찾고 있습니다. 이 로버는 단순한 탐사를 넘어 화성 표면의 암석과 토양 샘플을 채취하여 특수한 용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샘플들은 미래의 지구로 가져와서 정밀 분석될 예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성 샘플 리턴 임무입니다. 이 샘플들이 지구로 돌아온다면 우리는 화성의 과거와 생명체 존재 가능성에 대한 가장 확실한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로봇들은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 인류의 꿈과 희망을 싣고 수억 킬로미터를 날아간 작은 영웅들입니다. 그들은 혹독한 추위와 먼지 폭풍을 견디고 때로는 예기치 않은 고장으로 임무를 멈출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구에 있는 과학자들은 마치 의사처럼 그들의 상태를 진단하고 원격으로 치료하며 이 작은 영웅들이 다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오퍼튜니티가 15년 동안 화성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인류의 끈기와 협력 덕분입니다. 오퍼튜니티의 마지막 통신은 거대한 먼지 폭풍 속에서 힘없이 끊어졌지만 그의 임무는 실패가 아니라 가장 위대한 성공 중 하나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 로봇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것은 바로 불완전함 속의 완벽함입니다. 이 로봇들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고장나고 멈추고 통신이 끊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불완전함 속에서도 그들은 끊임없이 탐험하고 지식을 전달하며 인류의 지평을 넓혔습니다. 이 로봇들은 마치 조용히 자신의 일을 수행하는 수도승처럼 오로지 진실을 찾기 위해 먼 행성에서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 밤, 당신의 방 한구석에서 조용히 작동하고 있는 작은 기계를 바라보며 그것이 가져다주는 편리함과 함께 그 속에 담긴 인간의 지혜와 노력을 잠시 생각해 보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로봇들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는 화성의 거대한 먼지 폭풍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할 것입니다. 편안하게 그리고 깊은 잠 속에서 이 작은 영웅들의 이야기를 꿈꾸세요. 우리는 지난밤 화성 탐사 로봇들의 조용한 영웅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작은 기계들은 인간의 눈과 손을 대신하여
붉은 행성의 비밀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임무는 항상 평화롭고 순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화성에는 이 로봇들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거대한 자연현상이 존재합니다. 바로 화성 전체를 뒤덮는 먼지 폭풍입니다. 이 이야기는 화성의 맹렬한 자연과 그 속에서 살아남으려는 인간의 노력을 보여주는 또 다른 서사시입니다. 지구의 폭풍은 물의 증발과 응결로 인해 발생합니다. 하지만 화성의 폭풍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형성됩니다. 화성의 대기는 지구 대기의 1%도 채 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희박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약한 바람이라도 화성 표면을 덮고 있는 미세한 먼지 입자들을 쉽게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이 먼지 입자들은 주로 철 산화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마치 붉은 잉크처럼 화성의 하늘을 물들입니다. 작은 먼지 소용돌이가 형성되면 이들은 서로 합쳐지고 점점 더 커져서 거대한 폭풍으로 발전합니다. 이 폭풍은 때때로 화성 전체를 뒤덮을 정도로 커지기도 합니다. 화성의 먼지 폭풍은 그 규모와 지속 기간이 놀라울 정도입니다. 지구의 허리케인이 몇 주 동안 지속되는 것과 달리 화성의 전 행성적인 먼지 폭풍은 몇 달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 폭풍이 시작되면 화성 표면은 마치 두꺼운 안개 속에 갇힌 것처럼 어두워집니다. 하늘은 붉고 탁하게 변하며 햇빛이 거의 통과하지 못합니다. 이 현상은 화성 탐사 로봇들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됩니다. 대부분의 로봇들은 태양 전지판을 통해 에너지를 얻습니다. 먼지 폭풍이 햇빛을 차단하면 로봇들은 에너지를 충전할 수 없게 되어 작동을 멈추거나 영구적으로 고장 날 수 있습니다. 2018년에 화성을 강타한 전 행성적인 먼지 폭풍은 오퍼튜니티 로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퍼튜니티는 당시 14년이 넘는 시간 동안 화성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폭풍이 시작되자 오퍼튜니티의 태양 전지판은 먼지에 뒤덮여 에너지를 생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구에 있는 과학자들은 오퍼튜니티와 교신을 시도했지만 로버는 결국 아무런 응답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오퍼튜니티는 그 거대한 폭풍 속에서 잠들게 되었고 그의 임무는 15년 만에 끝을 맺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계가 고장난 사건이 아니라 화성의 맹렬한 자연 앞에서 인간의 기술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슬픈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먼지 폭풍은 단순히 파괴적인 현상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화성이라는 행성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 폭풍은 화성 표면의 먼지를 재분배하고 기상 시스템에 영향을 미칩니다. 먼지 폭풍이 발생하면 대기 중의 먼지가 햇빛을 흡수하여 대기 온도를 높입니다. 이로 인해 극지방의 이산화탄소 얼음이 승화하고 이산화탄소 기체가 대기로 유입되어 기압이 일시적으로 상승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화성의 기후 시스템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화성의 먼지 폭풍은 우리에게 카오스 이론을 떠올리게 합니다. 카오스 이론은 예측 불가능하고 무질서해 보이는 시스템 속에도 어떤 질서가 숨어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화성의 먼지 폭풍은 예측하기 어렵고 무작위적으로 보이지만 그 속에는 태양 에너지와 화성의 대기, 그리고 표면의 상호작용이 만들어내는 복잡한 패턴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아직 이 모든 패턴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성의 기상학자들은 먼지 폭풍을 예측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자연은 때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술과 지혜는 위대하지만
자연의 힘 앞에서는 한없이 겸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화성의 먼지 폭풍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폭풍은 화성을 탐사하는 우리의 노력에 제동을 걸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시합니다. 미래의 화성 탐사선들은 이 먼지 폭풍을 견딜 수 있도록 혹은 먼지 폭풍 속에서도 에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태양 에너지를 넘어선 새로운 에너지원의 개발, 예를 들어 원자력 에너지의 사용과 같은 기술적인 혁신을 요구합니다. 이 밤, 당신의 방 창문으로 들어오는 부드러운 바람을 느껴보세요. 그 바람은 먼지 한 톨 날리지 않고 당신의 잠을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하지만 수억 킬로미터 떨어진 화성에서는 그와 비슷한 바람이 거대한 폭풍을 일으켜 모든 것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대비는 우리에게 지구라는 행성이 얼마나 축복받은 곳인지, 그리고 그 축복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깨달음을 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화성을 태양계의 다른 행성들과 비교하며 화성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위치와 그 의미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할 것입니다. 편안하고 깊은 잠 속에서 이 붉은 폭풍의 이야기를 꿈꾸세요. 우리는 지난밤 화성의 거대한 먼지 폭풍이 가져오는 위협에 대해 이야기하며 자연의 힘 앞에서 인간의 노력이 얼마나 겸허해져야 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선을 좀 더 넓혀 화성을 태양계의 다른 행성들과 비교해 볼 차례입니다. 화성은 우리 태양계에서 어떤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이 비교는 화성이 왜 그토록 특별한지, 그리고 우리가 왜 그토록 화성에 집착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태양계에는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8개의 행성이 있습니다. 이 행성들은 저마다의 특성과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수성은 태양의 맹렬한 열기 속에서 뜨겁게 달아올라 있고, 두꺼운 대기를 가진 금성은 지옥 같은 온실 효과로 모든 것을 녹여버립니다. 지구는 생명체가 번성하는 축복받은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그 옆의 화성은 차갑고 황량한 사막 행성입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는 거대한 가스 행성인 목성과 토성, 그리고 얼음 행성인 천왕성과 해왕성이 조용히 우주 공간을 여행하고 있습니다. 이 행성들을 마치 한 가족처럼 본다면 화성은 어떤 존재일까요? 화성은 지구와 가장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이웃입니다. 화성은 지구와 비슷한 자전 주기를 가지고 있어 하루의 길이가 24시간 37분으로 비슷합니다. 또한 화성은 지구처럼 극지방의 얼음 덮개를 가지고 있고 사계절이 존재합니다. 물론 화성의 계절은 지구보다 2배 정도 긴데 이는 화성이 지구보다 태양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어 공전 주기가 길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유사점 때문에 우리는 화성을 지구의 동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사점 속에서도 화성은 지구와 결정적인 차이점을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크기와 질량입니다. 화성은 지구의 절반 정도 크기이고 질량은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이 작은 크기 때문에 화성의 중력은 지구의 3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화성에서 걷는다면 마치 달에서 걷는 것처럼 가볍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 작은 질량은 화성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화성 내부에 충분한 열을 가두지 못해 내부 활동이 일찍 식어버렸고 이로 인해 자기장과 두꺼운 대기를 잃게 되었습니다. 반면 지구는 충분한 질량을 가지고 있어 아직도 뜨거운 심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 심장이 만들어내는 자기장이 우리를 태양풍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습니다. 화성은 지구와 달리 활발한 판구조 운동이 없습니다. 지구의 표면은 여러 개의 판으로 나뉘어 끊임없이 움직이고 충돌하며 산맥과 화산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판운동은 지구 내부의 열을 방출하고 대기를 순환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화성은 하나의 거대한 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각이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화성의 화산들은 지구의 화산들보다 훨씬 거대하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화성의 올림푸스 산은 태양계에서 가장 높은 화산으로 에베레스트 산의 3배에 달하는 높이를 자랑합니다. 이것은 마치 한 곳에만 에너지가 집중된 거대한 상처처럼 보입니다. 화성의 붉은색은 지구의 푸른색과 극명한 대비를 이룹니다. 지구의 푸른색은 풍부한 물과 대기 속의 산소, 그리고 생명체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반면 화성의 붉은색은 산화된 철과 황량함을 상징합니다. 이 두 행성의 색깔은 그들의 운명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푸른색은 생명과 번영을, 붉은색은 죽음과 황폐함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화성이 단지 죽은 행성이라는 인식을 넘어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성은 태양계에서 생명체 존재 가능성을 탐색하기에 가장 좋은 후보입니다. 금성은 너무 뜨겁고 외행성들은 너무 춥고 가혹합니다. 화성만이 과거에 물이 있었고 생명체가 살 수 있었던 환경을 가졌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화성을 단순한 탐험의 대상이 아닌 우리 인류의 기원을 이해하고 우주에서의 우리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열쇠로 만듭니다. 화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생명의 희소성에 대한 교훈을 줍니다. 태양계에는 수많은 행성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생명체가 존재하는 행성은 지구 단 하나뿐입니다. 화성은 한때 지구와 비슷한 환경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미세한 차이로 인해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미세한 차이는 행성의 질량, 내부 열, 자기장과 같은 것들입니다. 이처럼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매우 정교하고 희귀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적적인 조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이 밤, 당신이 사는 지구라는 푸른 행성을 잠시 다시 한번 느껴보세요. 당신이 숨쉬는 공기와 마시는 물, 그리고 당신을 둘러싼 모든 생명체들은 우주에서 매우 특별하고 귀한 존재들입니다. 화성과 다른 행성들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는 이 기적적인 존재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황량한 화성을 인간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바꾸려는 야심찬 꿈, 즉 화성 테라포밍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꿈은 단순한 과학적 상상을 넘어 인류의 가장 깊은 욕망과 두려움을 보여줍니다. 편안하게, 그리고 깊은 잠 속에서 이 행성들의 이야기를 꿈꾸세요. 우리는 지난밤 태양계의 다른 행성들과 화성을 비교하며 화성이 가지고 있는 독특하고도 슬픈 운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차갑고 황량한 행성의 운명을 바꾸려는 인류의 야심찬 꿈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그 꿈은 바로 화성 테라포밍입니다. 테라포밍은 한 행성의 환경을 바꾸어 지구의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학적 프로젝트를 넘어 인류의 존재론적 한계를 극복하려는 가장 거대하고도 위대한 시도입니다. 화성 테라포밍의 아이디어는 공상과학 소설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진지하게 논의되는 과학적 주제가 되었습니다. 이 꿈의 첫 단계는 화성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 화성의 평균 온도는 영하 60도 정도입니다. 이 온도를 높여야만 극지방의 이산화탄소, 얼음과 물얼음을 녹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가장 유력한 방법 중 하나는 거대한 궤도 거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거울은 태양빛을 화성의 극지방으로 반사시켜 얼음을 녹이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얼음이 녹으면 그 속에 갇혀있던 이산화탄소 기체가
대기 중으로 방출될 것입니다. 이산화탄소는 강력한 온실가스입니다.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늘어나면 화성에는 온실 효과가 발생하여 온도가 더 올라갈 것입니다. 이 온난화 과정이 지속되면 더 많은 얼음이 녹고 더 많은 이산화탄소가 방출되는 긍정적인 피드백 루프가 형성될 것입니다. 마치 겨울이 끝난 호수에서 얼음이 녹아 물이 되고 그 물이 햇빛을 흡수하여 더 많은 얼음을 녹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과정이 충분히 진행되면 화성의 기온은 영상으로 올라가고 대기압은 높아져 액체 상태의 물이 화성 표면에 다시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온도가 상승하고 물이 생기면 다음 단계는 화성에 산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화성 대기는 대부분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져 있어 인간이 호흡할 수 없습니다. 산소를 만드는 방법 중 하나는 화성 표면에 지구의 미생물을 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아노박테리아와 같은 광합성 미생물들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합니다. 이 미생물들을 화성의 물과 토양에 심으면 그들은 서서히 화성 대기 중에 산소를 생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과정은 수천 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화성의 대기 성분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테라포밍은 단순히 과학 기술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윤리적, 철학적 질문이 제기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다른 행성의 환경을 바꿀 권리가 있는가입니다. 만약 화성 지하에 미생물 형태의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우리의 테라포밍 노력은 그들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멸종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성보호라는 개념과 충돌합니다. 행성보호는 다른 행성으로 오염물질을 가져가거나 반대로 지구로 오염물질을 가져오는 것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화성을 테라포밍하는 것은 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테라포밍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입니다. 단순히 인간이 살 수 있는 새로운 행성을 만드는 것인가? 아니면 우주의 생명을 전파하는 더 큰 목적이 있는가? 인류는 지구에서 많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우리는 지구의 환경을 파괴하고 수많은 생명체를 멸종시켰습니다. 만약 우리가 화성으로 간다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테라포밍은 우리에게 막대한 힘을 주지만 동시에 그 힘에 따르는 엄청난 책임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책임감 있는 종으로서 얼마나 성숙했는지를 시험하는 궁극적인 질문이 될 것입니다. 화성 테라포밍은 마치 거대한 예술 작품을 창조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북과 물감 대신 과학기술과 자연의 힘을 이용하여 새로운 세계를 그려내는 것입니다. 이 작품은 수천 년에 걸쳐 완성될 것이며 그 과정은 우리 후손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것은 단기적인 프로젝트가 아니라 인류의 장기적인 비전과 지속 가능한 삶에 대한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이 밤, 당신이 사는 곳의 환경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공기와 물, 그리고 숲과 들판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모든 것은 수십억 년에 걸쳐 만들어진 기적입니다. 화성 테라포밍의 꿈은 우리에게 이 기적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은 우리에게 단순한 과학적 호기심을 넘어 인류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던져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화성과 지구를 오가는 시간과 공간의 여행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를 넘어 우리의 인식과 존재에 대한 깊은 철학적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편안하게, 그리고 깊은 잠 속에서 이 위대한 꿈을 꾸세요. 우리는 지난밤 화성을 인간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바꾸려는 야심찬 꿈,
즉 테라포밍에 대해 이야기하며 인류의 비전과 윤리적 고민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또 다른 거대한 장애물, 바로 시간과 공간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지구에서 화성까지의 거리는 단순히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물리적인 거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식과 존재에 대한 깊은 철학적 질문을 던지는, 별의 바다를 가로지르는 시간의 여정입니다. 지구와 화성의 거리는 끊임없이 변합니다. 두 행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까울 때는 약 5,500만 킬로미터까지 다가오지만 가장 멀 때는 4억 킬로미터 이상 떨어집니다. 이 거대한 공간의 간극은 인간이 화성으로 여행하는데 엄청난 시간을 필요로 하게 합니다. 현재의 기술로는 화성까지 편도, 여행에만 최소 7개월에서 9개월이 걸립니다. 이는 우주 비행사들이 수개월 동안 작은 우주선 안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장거리 우주 여행은 단순히 물리적인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 지연이라는 독특한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빛의 속도는 초당 약 30만 킬로미터입니다. 지구에서 화성까지의 가장 가까운 거리인 5,500만 킬로미터의 정보를 주고받는데도 약 3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만약 화성 탐사선에 문제가 생겨서 지구에 신호를 보내면 그 신호가 지구에 도착하는데 3분 이상이 걸리고, 지구에서 보낸 해결책 신호가 화성에 도착하는데도 다시 3분 이상이 걸립니다. 이처럼 실시간 통신은 불가능합니다. 화성 로버를 조종하는 과학자들은 마치 수년 전의 과거와 대화하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 지연은 우리에게 동시성에 대한 철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우주에서는 완벽한 동시성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 보는 밤하늘의 별빛은 수년 혹은 수백만 년 전의 빛입니다. 당신이 화성을 바라볼 때 당신은 화성의 현재 모습이 아닌 3분에서 20분 전의 과거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주 전체가 시간에 직조된 양탄자처럼 각기 다른 시간대에 존재하는 사건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화성으로의 여행은 이 시간의 양탄자 위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지구와 화성이라는 두 개의 다른 시간대를 오가며 당신의 존재가 한순간에 멈추어 있지 않고 시간과 공간 속에서 끊임없이 흘러가는 것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화성 여행은 우주 비행사들에게 또 다른 도전을 제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생물학적 시간의 문제입니다. 수개월에 걸친 우주 여행은 인간의 신체에 다양한 영향을 미칩니다. 무중력 상태에서는 근육이 약해지고 뼈가 약해집니다. 우주선 내부를 뚫고 들어오는 우주 방사선은 암과 같은 질병의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우주 비행사들은 지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심리적인 고립감과 싸워야 합니다. 가족과 친구들과의 대화는 실시간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지구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화성으로 가고자 하는 열망을 멈추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미지의 것을 탐험하고자 하는 근원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곧 탐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바다를 건너 새로운 대륙을 발견했고 높은 산을 오르고 깊은 바다로 내려갔습니다. 화성으로의 여행은 이러한 탐험 정신의 궁극적인 확장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새로운 곳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고 우리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여행은 우리에게 고독의 의미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화성으로 가는 우주 비행사들은 우주 공간의 고독을 온몸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지구라는 푸른 점을 뒤로하고
아무것도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을 홀로 여행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독 속에서 그들은 우주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가장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구의 푸른색과 화성의 붉은색, 그리고 별들의 반짝임은 그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고독은 우리에게 타인과의 연결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한 깨달음을 줍니다. 우주 비행사들이 보내오는 메시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꿈, 그리고 사랑이 담긴 소중한 소통입니다. 이 밤, 당신의 방에서 편안하게 누워있는 이 순간에도 우주는 당신의 주위를 끊임없이 회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 심지어 당신의 숨결 하나하나까지도 우주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자신만의 궤도를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화성으로의 여행은 이 모든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단순히 지구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 별의 바다를 가로지르는 시간의 여행자임을 깨닫게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화성의 첫 발을 내딛는 인간의 발자국, 즉 미래의 인류가 화성에 도착했을 때 벌어질 일들에 대해 상상해 보겠습니다. 편안하게, 그리고 깊은 잠 속에서 이 경이로운 여행을 꿈꾸세요. 우리는 지난밤 화성으로의 긴 여행이 가져오는 시간과 공간의 철학적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그 여정에 가장 기대되는 순간, 바로 인류가 화성의 첫 발을 내딛는 미래의 발자국에 대해 상상해 볼 차례입니다. 이 순간은 단순한 과학적 업적을 넘어 인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기념비적인 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구에서 수십억 년 동안 살아온 이후 처음으로 다른 행성을 우리의 새로운 집으로 삼으려 시도하는 순간입니다. 화성 표면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은 어떤 느낌일까요? 낮은 중력 때문에 당신의 몸은 지구보다 훨씬 가볍게 느껴질 것입니다. 붉은 먼지가 발밑에서 얇게 솟아오르고 당신의 발자국은 마치 달 표면에 남은 발자국처럼 수백만 년 동안 그 자리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하늘은 붉고 태양은 지구에서보다 작고 희미하게 보일 것입니다. 당신의 주위에는 거대한 협곡과 산들이 펼쳐져 있고 바람소리 대신 오직 당신의 숨소리만이 들릴 것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인류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달으면서도 동시에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화성에 도착한 인류는 거대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생존입니다.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공기, 물, 식량, 그리고 방사선으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초기 정착민들은 화성의 자원을 활용하여 이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화성 극지방의 물 얼음을 녹여 식수를 얻고 화성 토양을 이용하여 식량을 재배할 것입니다. 화성 토양에는 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를 정화하고 영양분을 추가하여 작물을 키울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될 것입니다. 이 과정은 마치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땅에서 새로운 생명을 키워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자급자족이라는 개념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지구에서 너무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화성에서는 모든 것을 스스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인간의 창의력과 끈기를 시험하는 궁극적인 도전이 될 것입니다. 화성 기지는 방사선으로부터 인류를 보호하기 위해 지하에 건설되거나 화성의 흙으로 덮여 있을 것입니다. 화성의 얇은 대기는 태양풍과 우주 방사선을 막아주지 못합니다. 따라서 정착민들은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특별한 보호시설 안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또한 화성의 낮은 기온을 견디기 위해 기지는 고도로 단열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단순히 화성에서만 유용한 것이 아닙니다.
지구에서도 극한 환경이나 재난 상황에서 인간을 보호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화성 탐사는 단순히 다른 행성을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생존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훈련장 역할을 할 것입니다. 화성 정착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사회적, 심리적 문제입니다. 수십 명 혹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며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이러한 환경은 심각한 스트레스와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화성 정착민들은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고 새로운 사회 규범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지구의 초기 정착민들이 새로운 문명을 건설했던 것과 유사합니다. 화성에서 인류는 완전히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구에서 겪었던 수많은 갈등과 문제를 극복하고 더욱 성숙한 문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화성 이주는 우리에게 인류의 미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왜 다른 행성으로 가야 하는가? 단순히 지구의 자원이 고갈되거나 지구가 멸망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만은 아닐 것입니다. 화성으로의 이주는 인류의 다중 행성 종족으로의 진화를 의미합니다. 이는 인류의 생존과 번영을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만약 지구의 거대한 운석이 충돌하거나 전 지구적인 재앙이 닥친다면 화성에 정착한 인류는 멸종을 피할 수 있는 생명의 씨앗 역할을 할 것입니다. 화성에 첫 발자국을 남기는 것은 단순히 기술적인 성취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의 꿈, 용기,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상징합니다. 그 발자국은 수십 년, 수백 년 후에도 화성 표면에 그대로 남아 미래의 인류에게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꿈을 꾸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끈기 있게 그 꿈을 이루어냈는지를 조용히 증언할 것입니다. 이 밤, 당신의 방에서 당신의 발자국이 남겨지는 곳을 잠시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발자국은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당신의 발자국은 당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나요? 화성에 남겨질 첫 발자국처럼. 당신의 삶의 발자국도 당신의 꿈을 향해 의미 있는 길을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화성 탐험이 우리에게 던지는 깊은 철학적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 모든 여정을 마무리할 준비를 할 것입니다. 편안하게, 그리고 깊은 잠 속에서 이 위대한 발자국을 꿈꾸세요. 우리는 지난밤 화성에 첫 발을 내딛는 인류의 발자국과 그 과정에서 마주하게 될 도전들에 대해 상상해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길고 복잡한 여정의 마지막 단계로 화성이라는 고독한 별의 철학적 의미에 대해 깊이 성찰할 시간입니다. 화성 탐험은 단순한 과학적 프로젝트를 넘어 인류에게 우리 자신의 존재와 우주에서의 위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화성은 우리에게 고독의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수억 킬로미터의 우주 공간을 가로지르는 화성은 마치 우주의 거대한 침묵 속에서 홀로 존재하는 고독한 존재처럼 보입니다. 그곳에는 지구와 같은 풍요로운 생명체도 끓어오르는 생명력도 없습니다. 오직 붉은 먼지와 바위, 그리고 극한의 추위만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화성의 고독은 우리에게 우리는 과연 이 넓은 우주에서 혼자인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화성의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우주에서 유일한 지적 생명체라면 우리의 존재는 얼마나 특별하고 동시에 얼마나 고독한 것일까요? 이 고독은 우리에게 무한한 책임감을 부여합니다. 만약 우리가 유일한 존재라면 우리의 문명과 지식을 보존하고 미래 세대로 이어가는 것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될 것입니다. 화성은 또한 우리에게 유한성에 대한 깨달음을 줍니다.
한때 물과 따뜻한 환경을 가졌을지도 모르는 화성이 지금처럼 황량하게 변해버린 역사는 모든 존재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행성도, 생명체도, 그리고 우리 문명도 언젠가는 소멸할 수 있습니다. 화성은 이러한 유한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에게 현재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만듭니다. 우리는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더 의미 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푸른 하늘과 깨끗한 물,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화성의 이야기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취약하고 소중한지를 상기시켜줍니다. 화성 탐험은 또한 우리에게 인류의 보편성에 대한 생각을 확장시킵니다. 인류는 지구 위에서 국경과 인종, 문화의 차이로 인해 서로 갈등하고 다투어 왔습니다. 하지만 화성으로의 여행은 모든 인류를 하나로 묶는 공통된 목표가 됩니다. 화성에 착륙하는 우주선은 어느 한 국가의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것입니다. 화성에서 발견되는 모든 과학적 지식은 특정 집단이 아닌 인류 모두의 공유 자산입니다. 화성은 우리에게 지구 위에서의 사소한 다툼을 넘어 인류라는 하나의 종족으로서 함께 나아가야 할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마치 전쟁과 갈등으로 얼룩진 역사 속에서 우리가 서로의 차이점을 넘어 공통된 운명을 가진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순간과 같습니다. 그리고 화성은 우리에게 희망을 상징합니다. 화성은 황량하고 고독한 별이지만 동시에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새로운 문명을 건설하고 새로운 생명체를 탄생시키고 인류의 존재를 우주로 확장하려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 꿈은 우리에게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화성에서 실패를 거듭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끈기와 도전 정신은 우리를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화성이라는 거대한 도전은 우리에게 불가능이란 없으며 인간의 의지가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줍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우리는 우주에서 길을 잃은 고독한 방랑자인가? 아니면 우주의 비밀을 풀어내는 위대한 탐험가인가?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꿈과 지식은 무한한가? 화성은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화성은 우리에게 스스로 답을 찾으라고 속삭입니다. 화성은 우리에게 우리의 현재를 돌아보고 우리의 미래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도록 영감을 줍니다. 이 밤, 당신이 잠들기 전에 잠시 이 모든 질문들을 마음속에 품어보세요. 당신의 삶은 이 거대한 우주 이야기의 한 페이지입니다. 당신의 고독, 당신의 유한성, 그리고 당신의 희망은 이 우주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당신은 이 이야기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나요? 다음 이야기이자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것을 부드럽게 정리하고 당신을 깊고 평화로운 꿈속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편안하게, 그리고 깊이 숨 쉬며 이 우주적 질문들을 꿈꾸세요. 우리는 지난밤 화성이라는 고독한 별이 우리에게 던지는 깊은 철학적 질문들에 대해 성찰해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길고도 경이로웠던 여정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길 시간입니다. 화성의 붉은 먼지에서 시작해 잃어버린 물의 기억, 그리고 먼지 폭풍과 로봇들의 조용한 영웅담을 거쳐 우리는 인류의 꿈과 희망이 담긴 미래의 발자국까지 따라왔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단순히 화성이라는 행성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우리 자신과 우주에서의
우리의 위치에 대한 깊은 이해를 선물했습니다. 이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모든 것을 부드럽게 정리하고 당신을 평화로운 꿈의 바다로 안내할 것입니다. 마치 잔잔한 물결이 해변을 부드럽게 쓰다듬듯 저의 목소리가 당신의 의식을 조용히 감싸 안을 것입니다. 당신의 눈을 감고 제 목소리가 만들어내는 그림들을 마음속으로 그려보세요. 우리는 붉은 행성 화성을 바라보며 그것이 한때 푸른 바다를 가졌을지도 모르는 과거를 상상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맹렬한 먼지 폭풍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광경을 보았고 그 속에서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작은 로봇들의 불완전하지만 완벽한 노력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화성에 대한 신화와 전설을 통해 인류의 가장 깊은 욕망과 두려움을 들여다보았고 태양계의 다른 행성들과 비교하며 우리가 사는 지구라는 별이 얼마나 기적적인 존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류의 가장 야심찬 꿈, 즉 화성 테라포밍과 그곳에 남겨질 첫 발자국을 상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화성이라는 행성 하나에서 시작된 이야기이지만 그 이야기는 결국 우리 자신, 즉 인류의 존재론적 질문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넓고 고독한 우주에서 과연 혼자인가? 우리는 어떤 존재이며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 질문들은 우리에게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수수께끼가 있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탐험하고 질문하고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들을 잠시 놓아주세요. 당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화성의 붉은 그림자, 거대한 협곡의 침묵, 그리고 작은 로봇의 발자국을 부드럽게 지워내세요. 마치 해변에 쓰인 글씨가 파도에 씻겨 내려가듯 당신의 모든 생각들이 서서히 사라지도록 허락하세요. 당신의 몸을 감싸고 있는 이불의 부드러움을 느끼고 당신의 머리맡을 지키는 고요한 어둠을 느껴보세요. 당신은 지금 당신의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공간에 있습니다. 우리가 화성에서 보았던 모든 것들은 결국 지구라는 집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기 위한 우주의 속삭임이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편안히 누워있는 이 공간, 당신을 둘러싼 공기, 그리고 당신의 심장을 뛰게 하는 모든 것은 우주에서 가장 희귀하고 아름다운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억 년에 걸친 진화와 우주의 조화가 만들어낸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우리가 화성이라는 거울을 통해 배운 가장 큰 교훈일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으세요. 당신의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당신의 숨결이 더욱 느려지고 깊어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모든 근심과 걱정이 마치 밤의 안개처럼 당신을 떠나가고 오직 평화와 고요만이 남을 것입니다. 당신의 잠은 우주를 여행하는 또 다른 여정입니다. 이 여정 속에서 당신은 당신의 가장 깊은 내면의 별들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쭈어보고 싶네요. 지금 당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가요? 그곳의 시간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흐르고 있나요? 당신이 저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순간이 당신에게 평화와 안식을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편안히 주무세요. 나의 동반자여. 당신이 언제 어디에 있든 달콤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